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트럼프 당선 이후 2차 전지 이때부터 대반전 시작됩니다. 2차 전지가 언제까지 내가 기다려야 될까? 언제쯤 반등이 나올까? 궁금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긍정적인 거 알겠는데, 그래서 언제 오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여러분들의 감사와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저희가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그래서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차 전지는 대체 언제 반등이 나올까? 트럼프의 과한 리스크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을 하면서 두 달 뒤 있을 신정부 출범, 그러니까 2025년 1월 한국 경제 성장의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겁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에 빈틈없이 예의주시하겠다. 우리가 열심히 확인해보고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해결 방안은 없죠. 산업, 통상, 외교, 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만 리스크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 부분에서 뭔가 영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 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상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요구를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상 이미 나라 자체에서도 뭘 느끼고 있죠? 혹시나 트럼프가 되면은 하방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근데 왜 걱정하는지, 그럼 그 걱정이 현실화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018년 같은 급락이 2025년에 나올까? 많은 분들이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면 2018년도에 S&P 500이 여기부터죠. 급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얼마? 한 18%? 한 20% 가까이 하락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지수가 20% 빠졌다는 건 종목들은 한 30%에서 40% 정도 하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하락세가 좀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미국이 18% 빠졌다면 국내는 얼마나 빠졌냐? 2018년도에 대략 2017년도 한 10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쭉쭉 한 24% 정도 하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말부터 갑작스러운 하락세가 이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급락이 이어졌고 미중무역 전쟁으로 인한 하락세가 이어졌는데, 트럼프가 되면은 또 미중무역 전쟁 하면서 이렇게 급락세가 이어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때 빠진 게 진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빠졌니?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정확히 하락한 이유입니다. 보시면은 정확히 이 지수들이 언제부터 빠지냐면은 2017년도 10월, 11월 이 구간, 10월에서 한 11월 구간이 고점을 찍어주고요.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죠. 대략 10월에서 11월쯤에 고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빠지죠. 그래서 왜 2017년 10월, 11월이 고점인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신용시장이 경색되고 실물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페드, 그러니까 연준은 기준금리 제로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완전 내려버리는 거죠. 경제가 무너져서. 이때 뭡니까? 예, 굳이 말을 안 해도 되죠. 모기지 채권, 그 당시 리먼 브라더스 파산 사태, 베어 스턴스 파산 사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2008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열심히 했는데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연준은 2008년 11월부터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원화로 따지면은 뭐 2천조가 넘는 돈이죠. 미국 국채와 주택 저당증권, MBS죠.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거는 시장에 돈을 푸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풉니까? 채권을 사들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면 그 연준이 채권을 사서 돈을 뿌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돈을 뿌렸는데 부족했어요. 그래서 2010년 11월에 다시 한번 장기 미국 국채를 추가 매입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아까 뭐라 했죠? 돈을 어떻게 뿌린다고? 나라에서 연준한테 채권을 발행하면 그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2010년도에 또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9월부터는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2013년부터는 매월 85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매입합니다.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이제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두지 않고 그냥 계속 돈을 뿌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양적 완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2008년도에 대한 리스크, 공포, 그 당시에 디플레이션, 침체가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열심히 돈을 미친 듯이 뿌렸구나. 근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연준은 돈이 차고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뭔 소리냐? 항아리와 같다 생각하면 돼요. 항아리가 같다는 게 뭐냐? 우리가 항아리에 예를 들어서 물을 채워놨습니다. 물을 채워놨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을 쓰겠죠. 물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항아리가 다시 물이 알아서 채워져 있습니까? 알아서 안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항아리에 물을 다시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항아리에서 밖에 물이 부족하네 해서 물을 쓰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이 부족하니까 있는 물을 갖다가 뿌려주는 거예요. 근데 물이 다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항아리에 물이 자동으로 차지 않으니 다시 바깥에 있는 물을 길러다가 물을 채워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양적 긴축이라고 합니다. 그게 뭔 소리냐? 돈을 이만큼 뿌렸으면은 자, 이제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됐다 싶으면 양적 긴축으로 다시 돈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언젠가 또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뿌려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로 하자면은 너무 돈이 많이 뿌려져 있으면은 경기가 너무 과열되거나 또는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통화에 대한 그리고 이 유동성에 대한 조절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가 너무 많이 됐다 싶으면 양적 긴축을 어느 정도 경제가 정상화됐을 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을 열심히 뿌렸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2015년부터는 뭐 괜찮은 거야. 나쁘지 않네. 경제가 좀 살아났고 경제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페드는 연준은 점진적으로 긴축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이만큼 뿌려놨으니까 돈을 다시 가져가는 겁니다. 왜? 아까의 우려, 경제가 너무 과열되거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드는 2015년 12월에 기준금리를 0.25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위기만 주는 거예요. 양적 긴축할 거야 이제 슬슬. 그래서 분위기를 금리로 보여주는 거죠. 아까도 금리 인하로 안 되니까 양적 완화가 시작된 것처럼 금리로 잡히면 굳이 뭐 긴축까지 뭐 이렇게 천천히 분위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려보니까 어떻게 돼요? 좀 잘 먹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긴축까지 가자. 그래서 2017년 10월 페드는 양적 긴축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긴축을 어떻게 할까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800억 달러가 이제 만기가 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준이 만약에 이 돈이 풀려져 있는 거를 유지하려면 800억이 만기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다시 사줘라고 해야죠, 연준한테.
나라가. 야, 이거 다시 사줘. 만기 좀 이거 연장해줘. 800억 달러 돈 쓰게 해줘야 되는데 연준이 어떻게 돼요? 야, 800억 달러 이제 쓰지 마 하면서 다시 안 사줍니다. 야, 돈 갚아. 그래서 채권에 대해서 연준이 더 안 사주고 만기된 채권은 그대로 만기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800억 달러를 갚게 되는 거죠, 연준한테. 그럼 시장의 유동성은 연준이 채권을 안 사주기만 해도 저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보유자산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점차 다시 유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언제라고? 그게 2017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풀려 있다가 돈이 줄어들기 시작한 시기가 2017년 10월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2019년 9월까지 경제 성장 둔화와 글로벌 무역 불안정을 고려해 페드는 양적 긴축을 종료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수를 좀 보면은 아까 언제라 그랬죠? 네, 이때죠. 이때부터 딱 시작을 합니다. 양적 긴축 시작 이때가 2017년 10월이에요. 정확히. 그리고 나서 유동성이 풀려 있던 게 그대로 꺾이면서 쭉쭉쭉쭉 밀려서 언제까지? 2019년 정확히 9월까지 밀리고 지수는 반등하다가 코로나를 만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렸고 시장을 하락한 이유는 유동성 때문이다. 그러니까 돈이 이만큼 있었는데 돈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모든 시장은 그렇다는 거예요. 2022년도에 왜 급락했습니까? 양적 긴축을 진행했기 때문에 급락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이 유동성 지표를 보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S&P입니다. S&P가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유동성이 많은 상태에서. 근데 지금 보시면 유동성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이 파란색이 유동성이에요. 이 유동성 지표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이 영어가 지금 다 합쳐진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여기에 역레포, 이제 역레포가 줄어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급준비금이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GA 잔고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역레포가 줄어들고 지급준비금이 올라가고 TGA 잔고가 내려가면 시장 유동성은 플러스와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이거를 풀어놓은 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 확 늘었죠. 계속 늘다가 실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됩니다. 어디부터? 여기부터.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크게 하락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크게 하락하니까 지수도 같이 밀립니다. 이 구간인 거예요. 지수가 밀리고 유동성이 밀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긴축의 유동성이 하락했고 그 유동성 하락에 지수도 같이 밀렸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얘기하는 게 이게 언제죠? 2018년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양적 긴축이 아니어지나요? 2022년도에 사실 임팩트 있는 양적 긴축은 다 했잖아요. 그러면 뭐다? 지금은 오히려 양적 긴축을 감축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땡기던 거를 좀 풀어주는 시기예요. 이제 슬슬 돈 풀어볼까? 너무 많이 땡겼으니까 슬슬 돈 조금씩 풀어볼까? 하는 시기라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간단하죠. 2025년, 2024년입니다. 2024년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해 보유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뭔 소예요? 원래 600억 달러씩 상환을 했습니다. 이 600억 달러가 만기가 되면은 야 이거 다 갚아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야, 다 갚지 말고 250억 달러만 갚아 라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350억 달러는 사주는 거예요. 350억 달러 수준은 다시 사주는 거고 250억 달러만 갚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정도는 다시 시장에 조금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긴축이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줄어든 거죠.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 이게 MBS입니다. 월 상환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를 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돈을 다시 뿌려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양적 긴축에 대한 간축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 이번에 상세히 얘기하는 양적 긴축의 시작인 이 양적 완화의 시작이죠. 연준이 이번 지난 9월 FMC 회의 결과 4년 반 만에 기준금리를 0.5% 인하하는 빅컷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0.25%씩 줄여줘도 나쁘지 않은데 한 방에 0.5%를 줄였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을 좀 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0.5% 이렇게 크게 한 번씩 인하를 시키진 않아요. 그 정도로 조금 급하다라는 게 느껴지고요. 11월 F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75, 5%에서 4.5에서 4.75로 0.25%또 인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7.5% 인하가 0.75% 인하가 진행이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금리는 4.7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양적 긴축에 대한 감축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오히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2018년도와는 상황적으로 많이 다른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과 같은 리스크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실제로 2차 전지가 언제쯤 긍정적인 방향을 보일까에 대해서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럽에 대한 전기차 판매량 증가 시점입니다. 유럽의 판매량 증가 시점을 보면은 이제 보시면 미국은 꾸준히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24년도보다 25년도보다 26년도가 꾸준히 늘어나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좀 크긴 했는데 이렇게는 성장률이 조금씩 둔화되긴 하지만 늘어나죠. 뭐 기타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유럽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이 23년에서 24년 갈 때 지금 325만 대에서 309만 대로 줄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뭐 유럽 시장이 둔화했다라고 했는데 내년에 갑자기 보시면 371만 대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6년에 또 늘어나죠. 아니 갑자기 내년에 20%가량 늘어나는 이유가 뭔가요? 사실 이렇게 숫자로 보면은 뭐 누가 못 적겠어요. 근데 늘어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유럽의 CO2 배출 허용량, 정확히 말하면 탄소 배출 허용량에 따른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영향을 주더라.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한다면 실제로 2019년도에서 이 회색 선이 뭐냐면은 이 회색 봉이 배당 평균 허용량이에요. 그러니까 배출 허용량입니다. 근데 그 배출 허용량이 2019년에서 2020년에 보시면 156g입니다. 이게 1kg당 156g인데 156g에서 118g으로 떨어지죠. 1년 이 다음 연도에 규제가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가 될 때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급격하게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지켜야 되니까 이거 허용량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놨고 그 기준이 강화가 됐으니 그 기준에 강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연기관차 판매량 줄이고 친환경차 늘리고 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이 당시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든가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크게 성장합니다. 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꾸준히 유지가 되죠. 평균 허용량이 118g, 118g, 118g 유지가 올해까지 됐습니다. 올해까지 유지가 되다가 언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시기가 또 내년입니다. 내년에 118에서 94로 훅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아, 성장률이 나오는 시기가 이 평균 허용량, 배출 허용량이 규제가 심해졌을 때 전기차 판매 성장률이 늘어난다. 그러면 언제? 올해에서 내년으로 넘어갈 때 실제 이 평균 허용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가 심해지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치가 컨센서스가 2025년도에 전기차 판매량이 올해보다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올해보단 좋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간극을 우리는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만큼은 전기차든 친환경차든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만큼 맞추려면 오로지 BEV, 그러니까 100% 전기차로 갈아타는 게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나 판매량이 내년에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디가? 유럽이. 왜? 오직 유럽만 둔화했죠. 그래서 내년에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적 전환 시기를 본다 하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기준으로 보시면 OP가 이제 영업이익이고요. 이게 1,570억, 1,950억, 3,430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3,640억인데 실제 이게 올해 실적입니다. 2024년도. 실적이 조금씩 늘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저점 찍고 움직이긴 했는데 가장 크게 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3분기에서 4분기가 아니죠. 2분기에서 3분기에 늘었고요. 그리고 3분기에서 4분기에 조금 늘었죠. 실질적인 수치는 언제부터? 2025년 1, 2, 3분기, 4분기까지 보시면 여기서 갑자기 큰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한 50% 가까이 영업이익의 성장세가 이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또 50%가 성장을 하고요. 또 여기서 성장 한번 보이고 여기서 큰 성장을 한번 보이죠. 여기서 50%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LG 에너지 솔루션 성장의 원년이 언제냐라고 한다면 내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 컨센서스를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시면은 이 영업이익에 대한 실적이 2023년도 대비해서 올해 크게 줄었습니다. 보시면. 그죠? 1조죠, 1조. 1조였는데 내년에 이게 3조 7천억으로 한 3배 정도 컨센이 늘어나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부족하다 해도 성장세가 좀 두드러질 만한 시기가 내년이지 않을까. 왜? 올해 주가가 아예 뭐 선반영이고 뭐고 받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분기부터 반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 분기별로 뭐 사실상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제 내년 또 1분기 되니까 실적이 조금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영업이익으로 가보자라고 한다면 67억, 39억, 그 다음에 410억 적자, 150억 적자. 적자가 좀 줄긴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분기부터 그 갑작스러운 흑자로 변합니다. 110억, 210억, 260억, 400억 해서 총으로 따지자면은 올해 460억 적자 날 만한 게 내년에는 한 1,000억 가까이 흑자가 나더라라고 우리는 전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전망 이 추세가 전환이 된다면 내년도 1분기부터 전환이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 2018년 하락은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유동성이 이만큼 2008년도 위기를 극복하려고 풀어놓는 그 유동성을 2017년도 말부터 줄이기 시작했고 그 영향으로 큰 하락이 나왔다. 이미 양적 긴축 리스크는 2022년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양적 긴축 감축 시기고요. 지금은 오히려 양적 긴축 감축의 금리 인하 기조인 상황입니다. 이미 0.5%, 0.25, 총 0.75% 금리 인하가 됐고요. 2018년만큼 리스크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기업의 추세 전환은 분기 실적이 전환되는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분기 실적이 전환되는 2023년도 2분기부터 반등했습니다. 1분기에 저가를 찍고요. 4월, 5월부터 추세 우상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반도체 분야에서 실적 전환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자체가 전환이 2분기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하기 시작했죠. 2차 전지는 대부분 2025년 1분기부터 실적 전환이 이루어지며 빠른 기업들은 올해 4분기부터 이루어지기에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부터가 추세가 반전되는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우리 좀 기다리자는 거죠.
이 차진저는 이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왜? 지금 당장 오늘 올랐니, 내일 올랐니 이걸 보자는 게 아니죠. 추세를 보기 위해서라면 올해 4분기에서 내년 1분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저가를 찍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8년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 시점 4분기에서 내년 1분기 정도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종목마다 달라요. 추세 전환되는 시점이 실적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종목은 4분기가 될 수 있고 어떤 종목은 내년 1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2018년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로 2차 전지는 빠르면 올해 4분기에 추세 전환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늦으면 내년 1분기부터 추세 전환하는 기업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있다면 구조적으로 좀 중장기로 본다면 추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됐고요. 아까 전에 이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무료니까요.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시고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볼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저희가 제약 바이오, HBM, EUV 그리고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까지 자료집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믿져야 본전입니다.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1월 10일, 11일, 8일, 7일, 6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 있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장전에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제가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